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이 중국의 방문 목적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알려진 바로는 어제 오후 카운터파트인 러자오 후이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네. 일단 미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17일에 이 비건 대표의 방중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방중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일치 단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려는 목적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전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과 러시아가 좀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해달라. 라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근데 또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각으로 17일에 북한의 불법 무역 거래와 돈 세탁을 돕는 제3자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 법안, 일명 원비어법이 포함된 국방 수권 법안을 가결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중국과 입장차가 더 벌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국방 수권 법안은 매년 발표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달라지는 거고요. 이번에는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공식 입장은 완화할 생각이 없다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비건 대표 북한과의 판문점 접촉이 무산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접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베이징에서 북측과 비공개로 접촉하거나 직접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 이걸 어느 정도까지 공식화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네. 정기적으로 방문했다라는 거는 물밑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간 다음에 방문을 하는 것이 국제관계는 그럴싸한 명분을 얼마만큼 제시를 해서 설득력을 높이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분명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설사 북한과 접촉을 하고 오가는 카드가 있을지라도 어느 선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지 그 수위도 문제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내부 강경파를 다스릴 필요도 있고 계속해서 도발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북한이 우리가 그냥 헛된 얘기를 한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북한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지금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외교적으로 실패했다라는 책임론을 뒤집어 쓰지 않을 정도의 수위를 어디로 맞출 것인가. 네.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그리고 또 비건 대표가 중국에 와 있는 동안 그 부장관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무부 2인자가 됐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 승진 소식을 들은 건데 승진을 한 만큼 또 잘 가져가야 될 텐데요, 성과를.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저희도 좀 오늘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23일에 만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이 성탄절 도발을 얘기했던 북한 그 시한보다 좀 앞서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청와대가 어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또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당일 오후 청두로 이동해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회담은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6개월 만이고 취임 후 6번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이제 당연히 한반도 정세가 되겠죠. 네. 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된 상황에서 이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도록 설득하는 데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론이 좀 부상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예. 또 한 가지죠. 이 2016년 사드 갈등으로 취해진 중국의 한학령을 해제하는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입니다. 상황을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홍콩 이야기를 좀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반정부 시위가 거의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대표적인 이벤트들도 지금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네, 뭐 예년 같았으면은 연말에 홍콩 여행 가시는 분들 맞습니다.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네. 근데 지난달 홍콩을 방문한 관광객 수 265만 명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나 급감을 했는데요. 이런 수치는 2003년 4월 사스 대유행 이후 16년 만에 최악의 관광객 감소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연말연시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이 대표적인 이벤트인 새해맞이 불꽃놀이 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뭐 이미 10월 31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적 와인 축제 와인앤다인과 또 지난달 22일부터 24일로 예정됐던 음악예술 축제 클라켄플랍도 취소가 된 상태였죠. 예. 게다가 이 침사추이 지역에서 매년 춘제에 벌이는 퍼레이드도 이 소규모 축제로 대체된다라는 발표가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상황이 그러니만큼 대규모 축제를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건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는데 이게 뭔가 뭐 행사 주최 측이나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취소한 게 아니라 경찰이 불허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홍콩 정부나 경찰 당국에서는 사실 많은 인파가 모이는 것 자체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홍콩 관광청은 안전을 이유로 올해 행사를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은 인파가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경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경찰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슬람 국가에서도 사실 금요일 예배가 가장 대규모로 열리는 예배거든요. 예.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열리는 대규모 시위는 대체로 금요일 예배가 딱 끝난 후에 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홍콩도 이 대규모로 인파가 몰릴 수 있는 행사는 되도록이면 개최되지 않도록 막을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 홍콩 정부는 2014년 우산혁명 당시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매년 30만 명이 즐기는 국경절 불꽃놀이를 취소했습니다. 이 한편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홍콩 제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은 새해 1월 1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곳은 아무래도 안전상 위험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에어비앤비가 칠레 시위를 관광 상품으로 내놔가지고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칠레 시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네. 지난 10월 수도 산티아고의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일어난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지금까지 26명이 사망하고 현재까지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최근 칠레 혁명 체험이라는 26달러 2시간짜리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수도 산티아고 이탈리아 광장을 돌아보면서 현지 가이드가 칠레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생수 한 병 또 체류탄이나 고무탄을 피할 고글도 포함된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품의 기획자는 칠레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세바스티안 니에토라는 사람으로 시위도 하나의 이벤트라면서 외국인들이 시위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투어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설명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시위도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보면 시위라는 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건데 심지어 같은 칠레 국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대상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뭐 당연히 칠레 안팎에서 시민들의 투쟁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돈벌이로 악용한다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사회적 투쟁은 사업이 될 수 없다. 우리의 권리와 싸움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시위 현장에 나갔다는 마리오 한스라는 사람은 이 시위는 평등을 위한 불평등을 초래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이 현장에 나오는 첫 목표는 그것을 알리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품 기획자 니에토는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올린 소개 글에 이 시위를 통해 사회적 요구를 배워보라고 이렇게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사실 그 표절인 게요. 이전에 정치 활동가인 프란사소라는 사람이 40여 명의 거리 예술가들이 연합해서 비영리 투어를 기획한 바 있는데 그때 우리는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니에토가 이 투어를 베껴서 이익을 내려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에어비앤비는 당연히 이제 불똥이
튀니까 칠레 매체 비오비오 칠레에 보낸 성명에서 고객과 호스트의 안전은 에어비앤비의 최우선 사항이다. 이 투어 상품과 호스트가 에어비앤비 규정과 사회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품은 더는 이용할 수 없다면서 상품을 내렸습니다. 네. 이 참고로 유엔은 지난 13일 칠레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실태 보고서를 내고 이 칠레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에게 불법적인 살인과 학대, 성폭력 등을 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 퇴임을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어제 저희가 일본 소식 전해드리면서 일본도 상당히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섬나라 국가의 약간 공통점인지 영국과 일본 공통점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국 역시도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법조계에서는 사립학교 출신 중심들이 이제 잘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영국 법조계에서 여성이자 공립학교 출신으로 이 상원의 법관 의원의 여성 최초로 임명이 됐고 이후 최초 여성 대법관에 이어서 대법원장 자리까지 오른 말 그대로 입지전적인 인물인 브렌다 헤일 영국 대법원장이 현지 시각으로 18일에 퇴임식을 했습니다. 이 참고로 대법관은 종신제가 원칙이지만 재판 업무는 75세까지만 종사할 수 있어서 이제 나이에 맞게 퇴임식을 한 거고요. 예. 영국에서는 상원사법위원회 12명의 종신 상원 의원이 대법원의 역할을 대신해 오다가 2005년 헌법개혁법에 따라서 2009년에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대법원 역사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고별사에서 헤일은 법원은 정치나 정당으로부터 떨어져 독립돼야 한다. 라고 좀 뼈있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러면서 법조계의 남성 중심 관행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언급하면서 여전히 정형화된 성별 고정관념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이 건물로 이사 왔을 때 다른 이들은 재원 마련, 직원 채용, 보안 등을 책임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들은 이 헤이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남성 대법관이었습니다. 근데 왜 내가 미술과 인테리어를 담당했어야 했나. 그리고 법정에 온 변호사들은 습관적으로 my lord, 그러니까 남자 귀족을 칭하는 단어를 쓰는데 네. 슬프게도 그들이 이 남녀가 섞인 재판부를 향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언어의 어떤 차별성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